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패턴 머신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학습을 하셨는데요. 또는 각종 부스팅 모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죠. 자, 오늘 배우실 거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이제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면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를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판서를 좀 써드리면, 자, 뭐 우리가 라벨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우리가 x를 가지고, 다수 x를 가지고 y를 우리가 예측 또는 분류하는 것이 우리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때 y를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질병이 없다, 있다, 이렇게 이분형으로 분류한다면 이런 값들을 훈련을 시켜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찾는다면 이것은 지도학습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아주 오래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X에 대한 데이터와 Y에 대한 데이터 이제 미리 제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Y에 대한 분류가. 근데 알고리즘이 스스로 데이터에 있는 어떤 의미를 결정하게 되고 맞거나 틀린 정답이 없다면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사람이 결과값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 결과값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분류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형태가 물론 이제 많이 쓰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영역에서는 CDSS, Clinical Decision 서포팅 해주는 시스템, 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의료인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AI가 좀 도와줘서 사람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AI가 조금 더 진화한다면 사람이 감별해내거나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AI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좀 더 서포팅보다는 조금 더 어드밴스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MRI에서 실제로 MRI 같은 경우는 찍는 거는 기계가 찍습니다만 그 판독하는 거는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뇌 안은 인터널 캡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뉴런, 축삭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런 경우에 하나가 만약에 막히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막힌 지점을 우리가 MRI로 확장 조형해서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찾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못 찾는 경우도.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 AI가 찾을 수 있다면요. 자, 이런 건 우리가 답을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준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일부분은 레이블이 제공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거는, 자, 이걸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해요. 저 Y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제공하는 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과에서 우리가 안 질환 중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후유증으로, 후유장애로 합병증이라고 하죠.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체 검안, 우리가 검사하는 이런 그 소견에서 일부만 진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하는 걸 학습하는 경우를 요 일부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런 검사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검출해내게 한다면 이런 건 준지도 학습에 들어가요. 자, 비지도 학습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지도 학습보다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걸 더 필요로 하냐면 시간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많이 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전문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개발자나 연구자가 이 답을 미리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것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식이 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때로는 설명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의 레이블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의 정확도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건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관계, 하나의 릴레이션십을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이 이 헬스케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아주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를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그 환자에 대한 이 분류를, 예를 들면 그 의료인들은 어떤 의료 사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DSM-5 같은 장애 진단 편람이죠. 이런 걸 통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자는 예를 들면 더 회복이 빠르고요. 어떤 환자는 회복이 느리다면,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학 사전에 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경우들을, 자, 제가 A 유형은 빨리 회복이 되는 환자, B 유형은 회복이 좀 더딘 환자, 이거를 제가 제 임상적인 지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 AI가 유사한 프로필을 갖는 환자들을 이렇게 레이블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때 레이블은 어떤 의료인이 레이블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AI가 끼리끼리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필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거래를 하거나 보험 창구에서 우리가 수상한 경우, 굉장히 발생은 드물지만 뭔가 아주 위험한 경우, 한번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미리 가려낼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다를 제가 라벨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AI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약물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또 치료 그룹을 정의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운동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한다라는 이런 거는 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비지도 학습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K평균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K평균 분석이에요. 제가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민스라고 하죠. 제가 그냥 K평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겠습니다. 자, K-민스 클러스터링은 뭐 사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파이썬 패키지로는 scikit-learn에 들어가셔서 cluster.kmins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K평균 클러스터링은요, 유사한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K평균 클러스터링에 대한 좀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K평균 클러스터링에서는요, 모든 훈련 데이터의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포함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체 K개를 이제 설정을 해줘서요, 클러스터링의 센트로이드, 우리가 집중화를 계산을 해나가는 일종의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우리는 K평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랑, 자, 여기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찝어서요, 그 포인트가 속한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 기반으로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서의 K평균 클러스터링은 거리 기반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때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는요, 최종 클러스터로 정의되는 속성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많이 써요. 자, 이 거리에 어쨌든 기반해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지금 별로 이렇게 관측값, 포인트를 이렇게 주죠. 이 포인트랑 가까운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K개가 되겠을 텐데요. 자, 여기서 집중화되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연관된 관측값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화되는 걸 재계산을 해서요,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두 개의 K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이 예시에서는, 자,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탐색하기 전에 우리가 그룹으로 지정되는 이런 클러스터링 모델은요, 학습을 통해서 그룹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K평균 알고리즘의 단계가 한 4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단계는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K값을 정해줘야 돼요. 자, 클러스터링의 방법에서요, 미리 연구자가 이 K값을, 그러니까 구분된, 여기서 말하는 K가 뭡니까? 그룹핑이잖아요. 그룹이 개수잖아요. 자, 그룹의 개수인데, 개수라고 썼네요. 개수인데, 자, 그룹의 개수를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K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즉, 아까 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눠주는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K가 2라면, 자, 이런 차원에서는 K가 만약 여기 찍고 한다면 요 근처에 있는 요 것들을 묶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 K가 3이라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찍는다면 여기 또 이렇게 새로 묶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이 K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K 값을 정하고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단계에서는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요. 가장 근접한 클러스터 센트로이드와 연관을 짓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가장 근접한, 자, 예를 들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이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2단계고요. 자, 그래서 자,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자,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 연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 새로운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트로이드를 다시 재계산을 합니다. 자, 센트로이드를 재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단계에서는요. 자, 지금 요 센트로이드는 새로운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요 중심점을 우리가 다시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해요. 그래서 요 센트로이드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이제 지점과 이 거리 기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비지도 학습에서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 K평균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 또 많은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